미국 워싱턴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간 무시당했던 이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믿었던 우크라이나가 처참하게 무너지던 그 순간 전 세계 동맹국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유럽도 아무런 준비가 없던 바로 그때 단 이 나라가 조용히 핵무장으로 세계 안보 질서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도 몰랐습니다. 펜타곤도 예측하지 못했고 CIA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전 세계 동맹국들이 패닉에 빠진 그 위기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저들은 도대체 누구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지만 무서운 나라가 어떻게 핵무기 기술로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30년간 국가 전략을 분석해온 미국 국방부 고위 전략 분석관 데이비드 콜먼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극비 도장이 찍힌 보고서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단순히 태극작전 분석 보고서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 중인 핵개발 프로젝트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감히 핵개발을?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핵개발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중단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갈수록 제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차세대 고속 증식로 기술을 완성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연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핵물질 농축 기술의 완전한 자립화가 목표였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에너지 연구가 아니야.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경북 경주 인근의 지하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였어요.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독자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제가 동료들에게 이 보고서를 보여주자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인들이 설마 그런 배짱이 있겠나? 그들은 항상 우리 눈치를 봐왔잖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개발을 완수할 용기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2024년 전 세계는 암울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핵실험을 반복했고 김정은은 더욱 도발적으로 변해갔어요.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 대가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며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죠. 한국도 결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어요. 경제적으론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안보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봤죠. 한국은 기술은 있어도 용기가 없어. 그들은 늘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었어. 결국 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지. 미국이 반대하면 바로 꼬리를 내릴 거야.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았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은 3초 만에 제 신원을 확인했고 로봇이 짐을 나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한국인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어로 질문을 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그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항 내부 곳곳에는 삼성, LG,
현대의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8K 디스플레이로 상영되는 한국의 산업 홍보 영상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배터리.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자체도 놀라웠어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차량 내부는 일본의 신칸센보다도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 스마트폰들이 모두 삼성 갤럭시였어요. 미국에서는 아이폰 사용자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확실히 달랐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시민들,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대화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세워진 첨단 빌딩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곳이 정말 같은 한국이 맞는 걸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이들이 더 이상 미국을 동경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수년 전부터 비밀리에 자주국방 203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독자적 억제력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단계는 기반 기술 확립으로 이미 2020년에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KSTAR 핵융합 실험에서 축적된 기술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밀 측정 기술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소형화 기술 개발이었어요. 전통적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대신 한국 과학자들은 소형 핵융합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 제어 기술이 핵융합 반응을 소형 장치에서 구현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단계는 실전 배치였는데 이것이 2024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실험실 단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핵물질이 부족하고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우라늄 원료를 대량 확보해 두었다고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원전 연료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핵융합 실험을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핵물질 처리와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감시도 예상보다 허술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시설들이 모두 민간 기업이나 대학 소속으로 위장되어 있어서 정보기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여러 연구소들이 표면적으로는 각각 다른 연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핵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수한 국내 기술로 핵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죠. 파견 3일째 되던 날 한국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특별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화염과 함께 로켓 하나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대한민국이 완전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개량형 로켓으로 정찰 위성 3기를 연속 발사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켓이 단순한 위성 발사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술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로켓에 사용된 고체 연료 추진 기술은 ICBM 개발에 그대로 응용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변 한국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로켓이 군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중년 남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해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심지어 외국인인 저에게도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넸어요. 발사 성공 직후 제가 근무하는 국방부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이 로켓의 추진체 기술을 참고해보세요. 워싱턴의 기술진들이 며칠간 분석한 결과는 경악스러웠어요. 한국이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연료의 연소 효율은 미국의 미니트맨 ICBM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추력 제어 시스템은 오히려 더 정밀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이 ICBM 개발에 그대로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미사일의 사거리는 추진체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대륙 간 사거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지? 저는 급하게 과거 자료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2010년대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한 퍼즐 조각들이었던 거죠. KF-21 전투기 개발에서 축적된 항공기술, 천국 미사일 시스템에서 얻은 유도 기술, 현무 미사일 시리즈에서 완성된 추진 기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과정이었어요. 나로호 1, 2호가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우주기술을 폄하했지만 그 실패들이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 되어 누리호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인들의 끈기가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그들이 핵탄두를 이 로켓에 탑재한다면 로켓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증시는 급등했어요. 항공우주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우주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 우주강국 클럽에 당당히 가입했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오후 2시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나온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변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들, 딸들이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독재 정권이 있고 주변에는 핵보유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른 나라의 보호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세계를 경악시켰어요. 대한민국은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자주 국방 완성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가 평화적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침략이 아닙니다.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평화도 지킬 수 있어요.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있는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술력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생존권만큼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의지라는 제목으로, BBC는 한국의 자주독립 선언이라는 타이틀로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대변인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과 결의가 가득했죠.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한국의 기술 발전사가 영상으로 상영되고 있었어요.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부터 시작해서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삼성 반도체 공장까지 한국 산업화의 모든 순간들이 감동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었고 6.25 때 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불행하게도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분단의 아픔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은 자주국방, 우리 손으로를 외치며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핵개발이 아니라 70년간 억눌려왔던 민족의 의지가 터져나오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하늘에서는 KF-21 전투기 편대가 축하 비행을 하고 있었고 시내 곳곳에서는 국군 의장대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 웅장함과 질서정연함은 어떤 군사 퍼레이드 못지않았어요. 광장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핵을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어요. 다시는 후손들에게 나라를 지키지 못한 못난 국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진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정신과 한번 해보자는 도전 정신이요. 조선업으로 세계 1위를 했고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자동차, 배터리, K방산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그 순간 이해했어요. 한국의 핵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민족적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을요. 광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부터 중소기업 사장, 대학 교수부터 공장 노동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단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엄마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성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이 나라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특별 허가를 받아 한국의 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그 연구소의 규모와 시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연구소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어요.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3단계 보안을 거쳤는데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외부인 출입이 극도로 제한적이어서 1년에 몇 명 안 된다며 특별함을 강조했어요. 연구소 입구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안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젊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연구원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핵융합 연구 현황을 비교한 그래프가 붙어 있었는데 한국이 여러 지표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ITER 프로젝트의 참여국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안내를 맡은 박사급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를 앞서가고 있죠. 연구소장의 안내로 들어간 핵심 실험실에서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의 거대한 핵융합 실험 장치와는 달리 한국 과학자들은 소형화된 핵융합 반응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소형 핵융합로라고 불리는 소형 핵융합 반응기였어요. 기존 KSTAR이 건물 하나를 차지하는 크기라면 이것은 컨테이너 2개 정도 크기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핵무기 기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만의 기술입니다. 연구소장은 60대 중반의 인물로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에서 20년간
근무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예산 때문에 연구에 제약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무제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험실 벽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기증한 최첨단 공정 기술들이 핵융합 연구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EUV 노광 장비도 있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ASML만 만드는 초고가 장비였어요. 핵융합 반응을 정밀 제어하려면 나노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필요해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바로 그런 정밀도를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3나노 공정 기술을 핵융합 연구에 응용한 거죠. 우리의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그리고 조선 기술이 모두 여기서 만났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가 우리를 단순한 제조업 국가로만 봤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놀란 점은 연구원들의 실력이었어요. MIT, 스탠포드, 칼텍 등 세계 최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과학자들이 모국으로 돌아와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역브레인 드레인 현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30대 초반의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MIT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핵무기 해체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평화적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훨씬 보람있는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에서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10년간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었지만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연구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보람을 느껴요. 이 연구원은 연봉을 30% 깎고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산학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등 대기업들이 각각 자신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삼성은 초미세 공정 기술을, SK는 화학공학 노하우를, 현대중공업은 대형 구조물 제작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는 조선소에서 LNG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극저온 기술이 핵융합 연구에 완벽하게 들어맞아요라고 설명했어요. 영하 163도의 LNG를 다루는 기술이 플라즈마를 냉각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어요. LG화학에서 온 연구원은 배터리 전해질 기술을 핵융합 연구에 응용하고 있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질 제어 기술이 플라즈마의 이온 제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융합 기술이에요.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 산업의 기술이 하나로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연구소 한쪽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삼성이 기증한 최신형 서버들로 구성된 이 컴퓨터는 핵융합 반응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세계 50위권 안에 들어요라고 담당 연구원이 자랑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젊은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에서 온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한 대학원생은 우리가 하는 연구가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국방부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긴급회의가 연일 계속되었고 각국의 반응 보고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어요. 한국의 핵개발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비난했어요. 일본 역시 한반도 핵 확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일본의 반응은 특히 격렬했는데 아마도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이 자신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러시아는 의외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푸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강한 나라들 사이의 균형이
평화를 만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내부는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동맹국의 배신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현실적 대응을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부처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을 제재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들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우리의 전기차 산업도 끝장이고요.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마비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국방부 내 일부 고위층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한국의 K방산 수출이 중단되면 우리 우방국들의 방어력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그들은 이미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무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마비될 상황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기술은 미국의 전기차 혁명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LI진엑스원의 방산 기술은 이미 미군 장비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죠.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야. CIA의 한 분석관이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국무부에서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강해져 있었고 제재로 압박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있었어요. 아무도 한국을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 되어 있었던 거죠. 메모리 반도체의 70%, 차세대 배터리의 60%, 그리고 고품질 철강과 조선 기술까지 한국 없이는 현대 문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외교력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주요국들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치밀하게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원전 기술 없이는 우리의 탄소 중립 계획이 불가능하다며 한국 편에 섰어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원전 4기 건설도 한국 수력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K방산 도입으로 우리 안보가 강화되었다며 지지를 표명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을 대량 도입하기로 계약한 상태였어요. 총 계약 규모만 2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까지도 한국의 수소 기술과 배터리 기술은 우리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고 현대차와 기아는 독일에서 베스트셀링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는 한국에 K9 자주포와 레드백 보병 전투차를 도입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해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삼성, LG, 현대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한국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는 것을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갖춘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었던 겁니다. 제가 만난 한국 연구소의 젊은 과학자들은 MIT와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조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LG, 현대, SK. 이들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국가의 기술 자립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를 추격하기 위해 연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고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 개발에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핵융합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KSTAR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 핵융합 반응로를 개발해낸 것이죠. 기존의 핵분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핵융합 기술을 실현한 겁니다. KSTAR은 2022년 30초간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세계 최고 기록이었는데 한국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완성한 것이었어요. 핵융합 기술은 핵분열과 비교해 몇 가지 결정적인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 방사능 오염이 훨씬 적습니다. 핵분열은 수천 년간 방사능이 지속되지만 핵융합은 수십 년이면 방사능이 사라져요. 둘째, 핵물질 확산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어요. 핵융합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이 기존 핵무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은 국제 핵확산 방지 조약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었죠. 기존 조약들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무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핵보유국이 되려는 건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형 핵융합 억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어떤 나라의 기술 지원도 받지 않은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성과예요. 기자회견장에서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것이 정말 핵무기를 의미하는 건가요? 대변인의 답변은 교묘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핵융합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전략가들이 긴급 회의를 요구했어요. 데이비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국이 정말로 핵보유국이 된 건가?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로 해냈을까?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공개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평화적이면서도 효과적임을 전 세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발표 이후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동해상에서 핵융합 기술 실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미국 국방부 관찰단의 일원으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오전 10시 정각 한국의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 상공 500k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나타난 빛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기존 핵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깨끗하고 강렬한 청백색 섬광이었습니다. 태양빛과 비슷하지만 더욱 순수하고 강렬한 빛이었어요. 폭발 후에도 방사능 수치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폭발 지점 주변 100km 이내의 모든 전자장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EMP 효과였어요. 하지만 방사능 낙지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핵무기가 아니야. 옆에 있던 미국 해군 제독이 중얼거렸죠. 한국이 정말로 차세대 핵기술을 완성한 건가? 실험 결과를 분석한 우리 팀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기술은 기존 핵무기 대비 3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면서도 방사능 오염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핵무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참석했어요. 놀라운 것은 회의 분위기였어요. 예상했던 제재와 압박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중국 대표는 여전히 강경했지만 러시아는 의외로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러시아 대표는 핵융합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연구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기술 협력 확대를 언급했어요. 프랑스 대표는 한국의 핵융합 기술이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협력 의사를 표명했고, 독일 대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일본마저도 신중한 접근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국의 안전한 핵융합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었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소형 핵융합 기술이 우리에게 에너지 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우리 대륙의 에너지 빈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이익이에요. 인도네시아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소형 핵융합 발전소는 우리 같은 도서국가에 최적입니다. 섬마다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안보리 회의는 예상과 달리 한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의 결과 유엔은 한국의 평화적 핵융합 기술 개발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그들의 교육열이었어요. 대학생들이 방학 때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한국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와의 대화에서 들었던 말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 기술 발전이라는 꿈이 있어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사명감이죠. 카이스트에서 만난 한 박사과정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매주 토론회를 해요. 우리의 연구가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돈 벌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도 독특했어요. 야근과 회식이 많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함께 이루어내겠다는 집단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만난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한 엔지니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차가 전 세계를 달리는 것을 보면 자부심을 느껴요. 한국 차가 독일 차, 일본 차와 당당히 경쟁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강 주변에서 70년 전에는 전쟁의 참화가 벌어졌는데 지금은 세계 최첨단 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시민,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 모두들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한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건설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가 중동과 동남아에 플랜트를 많이 지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국인들과 대화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미군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까요? 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제가 만난 대학생은 제 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는 한국전쟁을 겪었어요. 우리 세대는 진짜 자주 국방을 이뤄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식이 바로 한국의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선업에서 시작해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이제 핵기술까지 모든 것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은 한국의 문화적 자신감이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을 한국인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우리 제품이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라는 걸 들으면 정말 신기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구 제품을 동경했는데 이제는 우리 것이 더 좋다고 인정받고 있어요. 한국의 방산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현대로템, 이들이 만드는 무기들의 품질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압도당했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독일이나 미국 못지않은 제조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어요. 컴퓨터로 제어되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품질 검사도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한 대당 생산 시간이 독일제 자주포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무기는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실전에서 검증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무기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전 세계가 봤잖아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K9 자주포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어요. 사거리, 정확도, 생존성 모든 면에서 서구의 동급 무기들을 능가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생산 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전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은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2나 미국의 M1A2보다 연료 효율도 좋았습니다. 우리 전차의 핵심은 파워팩이에요. 현대로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만든 엔진과 S&T 모티브의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제로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까지도 한국제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서 한국이 세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K9 자주포 672대, K2 전차 980대, 천국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총 계약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호주도 한국의 K9 자주포와 레드백 보병 전투차를 도입했어요. 호주 정부는 한국 무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선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로 압도되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클린룸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웨이퍼를 가공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에 들어갑니다. 삼성연구원의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멈추면 세계 IT 산업이 멈춰요. 클린룸 내부는 완전히 무균 상태였어요. 입자 하나까지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했어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 삼성과 TSMC만 가지고 있어요. 삼성 공정 담당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수율에서는 TSMC를 이미 넘어섰어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2배로 늘리고 충전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BMW, 현대차,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배터리를 원해요. 연구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배터리 연구소에서 본 NCM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기존 배터리의 15배였어요. 같은 크기로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배터리의 소재부터 직접 개발해요.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소재, 셀, 모듈, 팩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술력이 바로 한국이 핵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초정밀 기술, 배터리 개발의 화학, 공학 기술 모든 것이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무기 기술로 발전한 것이었죠. 특히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은 핵융합 반응기의 정밀 제어 시스템에 핵심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했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한 핵융합 기술에서 반도체 공정 노하우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기존의 한국 정책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민족적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 디스플레이 시장의 60%,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를 적대시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또한 한국의 방산 수출이 2022년 172억 달러에서 2023년 200억 달러로 급증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 보고서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계와 기술 분야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보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IT 기업 CEO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과 SK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우리가 만드는 AI 칩이 무용지물이에요.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전기차 혁명이 불가능해요. GM, 포드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나토의 표준 무기가 되고 있어요. 이들과 경쟁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해요. 드디어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기술 동반자라고 불렀고 한국 대통령은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언급했어요. 정상회담장의 분위기부터가 달랐어요. 과거의 일방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발언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미국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겠어요. 회담 결과 두 나라는 기술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소형 핵융합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 한국의 핵융합 기술과 미국의 우주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우주 발전소 개발. 둘째, 양국의 반도체 기술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셋째, K방산과 미국 방산의 합작을 통한 제3국 수출 확대.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은 공동성명의 한 구절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한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협력은 구체적으로 진전되었어요. 삼성전자와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현대차와 GM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기로 했고 미국의 F-35에는 한국의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요. 그들의 기술력과 경제력, 무엇보다도 불굴의 의지는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위험한 도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평화와 번영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군 기지 주변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풍경이 기억에 남았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세계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첨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불안과 의존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들, 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적. 이것을 직접 목격한 저는 이제 한국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한 대한민국 핵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